오늘은 장우진 이사님을 모시고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와 투자 아이디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또 지난번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네. 오늘 미국 대선 관련해서 지금 네.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시다고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모시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웅달 책방의 영상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의 기회를 노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이번에 진짜 기회니까 기다렸다가 투자하시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번 미국 대선이 굉장히 큰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나 이 데이터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기대됩니다. 생각보다 네. 좀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일단 보시면 미국 대선 전후에 S&P 지수, S&P 500 지수 동향이에요. 네. 보시면 이제 조지 하워드 워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시 때부터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보면 1988년이 11월이 대선입니다. 야, 지금 벌써 이게 30년 전 네, 거의 30년 가까이 전이죠.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 대선 1년 전 일단 보세요. 대선 네. 1년 전에 이 기간 동안 보통 대선 홍보를 많이 할 거고 정책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이때는 좋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때 시장을 보면 버락 오바마 때를 빼고 다 올랐습니다. 그러네. 오바마 대통령 이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맞아요. 빼고는 지금 네. 다 뭐 10% 20%. 예. 그렇죠. 금융위기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직전 1년 일단 대선 분위기 때문에 좋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선 이후의 1년 차는 어떤가 네. 보면 다 올랐습니다. 이때 빼고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때 빼고 다 올랐어요. 이때 혹시 9.11 그 테러 났을 때 아닌가요? 혹시 2000년 11월이잖아요. 아, 그죠. IT 버블. 네, IT 버블 때군요. 네네, IT 버블. 네, 그러면 1년 직전 1년도 좋고 그렇습니다. 뒤에 1년도 좋고. 그렇죠. 근데 여기 가운데 1개월, 6개월 차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약간이. 네, 그러니까 대선이 막 되고 났을 때는 조금 변동이 있는 거예요. 보면 대선 일 이후에 1개월 차에서 보면은 이제 버락 오바마 때 마이너스 됐고, 네. 일부 조지 W 부시 때 마이너스가 있었고, 일부 이제 마이너스가 있긴 하고, 6개월 차 때도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있긴 하죠. 근데 이때 보면 2000년대 이때, 요때는 IT 버블 때잖아요. 이때. 그렇죠. 네, 버블 요때도 터졌을 때. 이제 그 금융위기 충격이 여전히 아직 있었을 때, 네. 그때는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빼고는 다 좋았다. 그렇죠. 1년 차까지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장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또 보면 신기한 게 3년 차는 다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정책이 좀 이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우연을 일칠 수도 있고 요건 일단 모르겠지만 일단은 1년 차 쪽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1년 차를 좀 노려볼 만하네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면 S&P 500만 이랬냐? 네. 나스닥을 좀 보자는 거죠. 네. 맞아요. 요즘 나스닥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기술주. 똑같아요. 그러네요. 네, 나스닥도 보시면 직전 1년 차에 봤을 때 버락 오바마 때 마이너스. 네. 그다음에 이후 1년 차, 대선 이후 1년 차를 봤을 때 이제 아들 부시 때 말고는 다 플러스입니다. 그만큼 대선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1개월 차, 6개월 차 때는 이제 좀 변수들이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중간중간에 마이너스가 나는 건 그럴 수 있겠지만 그쵸. 1년을 두고 봤을 때 1년 시결로 봤을 때 분명히 미국 시장에서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선 이벤트는 우리가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약간 4년 만에 돌아오는 개돈 그런 해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의 대선 사이클 맞춰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투자하면 무조건 번다. 그렇죠. 네. 물론 이런 큰 어떤 버블이 터지는 리스크는 있지만 그것만 그렇죠. 제외하면. 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 아,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 전후로 해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찾아봤거든요. 네. 네. 보시면 이제 코스피 위에는 코스피고 아래는 코스닥이에요. 네. 이 대통령이 이제 92년부터 네. 코스닥은 2000년부터 있었으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인데 자 직전 1년 보시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그쵸.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대선 1년 전에는 그래도 차라리 좋거든요. 네. 근데 집권 1년 차 보세요. 성과가 우리나라 대선 1년 차의 성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특히나 김대중 대통령 때는 IMF 시절이니까 조금 예외로 본다고 그렇죠. 해도 이명박 대통령 시기나 뭐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 때. 네, 금융위기 때 네. 박근혜 대통령 시기도 뭐 이렇게 빨간불 많이 좋고 막 이러진 않네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선과 어떤 시장과의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특히나 코스닥 보세요. 1년 차에 코스닥은 파란불이네요. 네. 파란불이 더 많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대선이랑 별로 연관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데이터가 진짜 재밌어요. 이게 끝이 아닌 거. 한국은 네. 주식은 매력 없다 끝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 데이터가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저 이거 보고 약간 충격 먹어서 이거는 진짜 꼭 갖고 와서 얘기해야 되겠다라서 생각했었거든요. 자 보시면 미국 대선 이후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거는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직전 1년을 보면 네. 빌 클린턴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선 이슈로 미국 시장으로 돈이 빨려간다는 거죠. 아, 한국 투자하니 미국으로 한다. 그렇죠. 오히려 대선 이슈로 미국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쭉 빨려가는데 네. 다음 1년 차를 보세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보면은 뭐 빌 클린턴 재선 때 말고는 다 다 좋은데요. 좋아요. 그렇죠. 이때도 IMF고. 맞아요. 아, IMF 때 빼고 다 올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 대선이 딱 되고 났을 때 이 대통령들이 돈을 풀잖아요. 아, 이 정책의 수혜를 글로벌이 다 보는 거예요. 같이. 아, 돈을 풀기 전에는 기대감으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일단 그쵸. 돈을 푼 다음에 이 수혜는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음,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쵸, 그쵸. 지금 아까 보여주셨을 때 한국 대선 때는 뭐 전혀 나쁘기만 한데, 전혀 달라져. 미국에서 돈 풀면 1년 뒤에 이렇게 오른다. 충격이죠. 충격이. 근데 2년 차, 3년 차는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진짜. 3년 차 아까 미국은 다 올랐었는데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1년 차는 확실한데 2년 차, 네. 3년 차로 갈수록 이게 변수 좀 생기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음.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성장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그 기업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어쨌거나 1년 차만큼은 분명히 우리나라도 미국에도 기회가 있다.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기술주니까 막 돈 풀고 저금리 되면 막 오르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보자. 야, 네. 68%도 있어요 지금. 네. 요거 IT 버블 딱 제외하고 다 네.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심지어 IT 버블 때도 17.5% 선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네. 그러니까 전년도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전년 1년을 보면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돈이 빨려가는데 음. 이후 1년 차를 보면 달라요. 야, 이거 잠깐요. 지금 제가 이 표 보니까 드는 생각이 네. 다들 미국 주식이 지금 좋다라고 하는데 네, 대선 전에 미국 주식은 오르고 1년 뒤에도 오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직전 1년에 빠지잖아요. 지금 다 파란불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대선 뒤에 1년 뒤에는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한국 주식 상에 싸게 담는 거 아닌가요? 한국 주식도 괜찮은 거죠. 근데 어. 아까 이 미국에서 보면 네. 직전 1년 차부터 1년 차까지 누적 수익률이 아니고 직전 1년의 수익률,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1년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아, 다 좋은 거고. 네, 누적은 아니에요. 근데 2년 차, 3년 차는 그 해의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 네네. 요거는 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익률이 다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년 차 수익률이 분명히 좋을 수 있다. 좋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직전 해에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조금 더 갖게 하는 거죠. IT 버블 때 붕괴됐을 때 빼고는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좀 잘 좋다라는 어. 겁니다. 근데 보시면 심지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때 IT 버블 붕괴됐을 때에도 불구하고 1년 차 때 올랐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거죠. 코스닥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더 좋았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가 날 때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마이너스랑 상관없이 오르고 플러스가 났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올라요.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간이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가오고 있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이제 전제는 하나인 거죠. 네. 우리가 마이너스가 났을 때에 뭐가 있었냐를 봤으면 IT 버블과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결국 뭐냐면 글로벌 크라이시스만 없으면 되겠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 전제만 깔고 가면 우리 시장에 베팅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전쟁 지정학적인 공포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융 위기 같은 거는 사실 잡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네, 아직은 보이지 않는데 뭐 네. 그거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결론은 이제 크라이시스만 없으면 간다인데 그렇죠. 그럼 결국 없을 거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는 3분의 2가 소비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잘 버텨준다 그러면 그분들이 소비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는 내가 소비를 할 거냐, 이 경향을 보일 거냐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비를 할 거라고 한다면 실제로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견조하게 버틸 수 있는 건데 실제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100을 상회합니다. 100이 기준인데 100을 상회하고 있죠. 그런데 예측치를 3번 연속 상회했어요. 좀 예측보다 지금 미국 뭐 장이 좋다. 미국, 그렇죠. 네. 경제가 괜찮다. 그렇죠.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 미국의 소비가 견조한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냐?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실적이 무너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크레딧 리스크가 따로 뭐 금리가 높기 때문에 크레딧 리스크가 불거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것만 보면 아니다. 그다음에 ISM 비제조업 지수를 보면 그래도 요건 조금은 꺾이고 있긴 합니다. 50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ISM 비제조업 지수는 서비스업 지수. 결국은 이제 서비스업 구매 담당자들이 우리의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서비스업 시장을 어떻게 보는 건지 요렇게 보는 건데 요건 조금 꺾이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지금 무너질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보실 때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꺾이긴 하지만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요게 꺾인 게 당장 한 번의 이슈를 가지고 아직은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GDP 성장률이에요. 미국 GDP 뭐 너무 좋다고 좀 난리잖아요. 좋죠. 네. 1분기 GDP가 이제 1%대에서 2분기 이제 2%대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
이렇게 성장이 나오는데 미국이 GDP가 이렇게 성장률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이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또 미국 실업률 상승은 여전히 부담이긴 해요. 네, 실업률은 이제 4%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4.1%까지 올라왔죠. 결국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이제 못하게 된다라는 우려감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지켜보면서 실업률이 지나치게 빨리 올라가진 않을까? 요거는 우려를 하면서 보긴 해야 돼요.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실업률이 저렇게 올라가면 또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뭔가 좀 재정 정책을 뭐 일자리를 잃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라고.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고 지금 ISM 소비재 비제조업 지수가 내려온 것들은 결국은 금리나 기대감을 높인 게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이제 우리 연내 금리나 기대감이 뭐 한 차례 이렇게 있었다가 네. 지금 9월 인하, 네. 11월 인하, 12월 인하 지금 세 차례 인하까지 들어갔거든요. 네. 기대감이. 네, 결국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경기가 꺾이면 연준도 인하를 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온 거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결국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이제 귀결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의 정책을 보자는 거예요. 네. 정책을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될 건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도 돈을 푼다는 건 굉장히 명확한 거죠. 가장 큰 거는 감세예요. 감세. 네, 2016년에 트럼프 1기를 보면 그때도 감세 정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세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법인세를 줄였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이면 바로 기업의 이익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니까 기업들이 이제 밸류 자체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좋았어요. 트럼프 시기에. 요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관세를 매기면서 이제 중국 시장이나 뭐 글로벌 시장의 제조업체들을 견제하는 건 요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를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미국의 경기는 부양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을지언정 네. 경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부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크게 꺾일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작가님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부자 감세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막 관세 50%, 25% 때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러면서 금리 낮추고 돈 풀면 결국에는 수입 물가가 비싸져가지고 미국에 인플레이션 올 거고 그럼 내년 반짝 초반에 좋다가 금리 인상 가면서 이제 또 와장창 경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단순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트럼프 당선되면 네.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게 걱정되긴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우려를 조금 더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일단은 실적이에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네. 최근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거 영상은 나중에 나가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계속 얘기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무슨 또 핵심이 있었나요? 우리가 달러가 너무 강해서 네. 실적이 덜 나왔어. 원래 강달러 아니면 더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강달러는 덜 나오죠. 네. 달러 표시 자산이 줄어드니까 그쵸, 덜 나와요. 그쵸.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강달러가 되면 우리나라의 실적은 좋은데 네. 반대로 미국 기업으로 생각하면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만 원 결제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금액 자체가 달러는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손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MS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매출 1%포인트 손해봤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구나. 그럼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이죠. 네. 그럼 달러가 약세로 가면 반대로. 그럼 가만히 있어도 1% 2% 맞아요. 올라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잘해요. 어떤 거 이렇게 두 개를 잘하나? 트럼프가 혹시 어디 출신이라고 아시나요? 트럼프 저는 이제 독일 쪽 이민 자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네. 혹시 여의도 근처나 용산 쪽에 트럼프 타워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트럼프는 부동산 하신 분이에요. 그쵸. 원래 네. 베이스가 부동산 출신이죠, 재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의 공급을 굉장히 잘 관리해요. 근데 부동산의 공급을 관리를 잘한다는 건 부동산의 인플레이션을 잘 조율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동산 기반의 자산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분은 에너지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펼치죠. 우리가 에너지를 수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셰일가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에요. 네. 그럼 유가가 안정돼요. 그쵸. 친환경 안 가고 우리 나라에서 뭐 많이 캐고 그렇죠. 수출하면서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가져가자.
그렇죠. 그럼 약간 옛날 우리 80년대 3조 호황 생각도 좀 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에너지 가격 자체가 내려간다 그러면. 그렇죠. 에너지 가격 자체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건 물론 이제 영향은 좀 있을 거고 저도 네. 봤을 때는 일단 대선 전후로 했을 때 아니 오히려 금리 인하 전후로 했을 때는 저는 그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느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속도는 느려질 것 같아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그때는 충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9월이나 10월 정도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9월, 10월을 조심해야 네, 된다. 9월, 10월. 하지만 이 표에서 봤던 것처럼 11월 이후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현금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오히려 큰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은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서 현금을 조금씩 만들어야 된다. 9월, 10월 네, 그렇게 보시는 봐요. 건가요? 네, 지금은 딱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 현금을 잘 만들어 놓으면 기회를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굉장히 재밌게도 전자공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전자공시에서 볼 수 있나요? 네, 정말 신기하게 볼 수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네. 일단은 정책과 공시의 강력한 콜라보가 나왔을 때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시죠. 작가님 또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요 책을 요번에 출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 책을 읽으면 지금 소개해 주실 내용 다 따라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뭐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정책과 공시가 왜 콜라보를 이뤄느냐 네. 말씀드릴게요. 전력기기 사례예요. 정책과 공시가 왜 콜라보를 이뤄느냐 네. 말씀드릴게요. 전력기기 사례예요. 야, 이게 재룡전기거든요. 재룡전기. 네. 재룡전기가 제가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수주가 나와서였어요. 근데 수주가 나왔으니까 왜 관심 갖냐라고 하는데 보시면 2021년부터 2022년 4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의 수주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공시를 본단 말이죠. 근데 네. 매일매일 공시를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입체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CT를 찍을 때 보면 CT가 단면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입체적으로 조망을 해서 문제가 이제 살펴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전자공시 의미 없다고 하시는 분들,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하루하루 딱 보고 나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수주 나와서 딱 샀는데 마이너스 냈어. 이러면 재미가 없죠. 맞아요. 그런 경우 흔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입체적으로 재밌는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일매일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21년은 12월부터 22년 4월까지 이제 6건의 수주가 나오는데 네. 저는 재량정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맨날 매일 보니까 이게 계속 수주가 나오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수주가 나오면 이 주가를 같이 봐요. 주가가 움직였나 안 움직이냐. 근데 주가 전혀 안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 뭐 보나마나 아닙니까 이거? 네. 나도 주가 안 움직이 봐서 뭐 합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처음에 생각했죠. 근데 네. 6번째 수주가 나오니까 이건 이상하다. 너무 잘한다. 네,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수주가 나왔는데 대충 그러면 이 회사 원래도 수주가 잘 나왔냐? 그럼 한번 보면 되겠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무슨 차트냐? 뭐냐면 10년 동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수주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2015년이잖아요. 네. 2015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나왔겠죠. 실제 네. 10년이니까 그 사이 수주가 몇 개인가요? 하나밖에 없네요. 맞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정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원래 잘 수주를 하는 공급 계약 잘 하는 회사가 아니다. 아니었죠. 네. 아닌데 갑자기 수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주가는 안 안 움직이죠. 움직였죠. 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네.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 변압기 회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수주를 이제 제가 다 까보면 전부 다 미국향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원래 수출이 많았냐? 아니에요. 수출 비중이 뭐 25%? 20%?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수출이 또 쏟아져요. 미국향 수출이 쏟아집니다. 이거 뭔가 근본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느낌 나는데요. 그렇죠. 이상하죠. 뭔가 있을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네. 재룡전기만 볼 거냐? 네. 우리가 다른 것도 볼 필요 있다는 말이죠. 공시에서 이상한 걸 우리는 이제 힌트를 찾았잖아요. 네. 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회사들의 수주 잔고 추이를 이제 계속 본 건데 요거는 이따가 좀 보시고 네. 현대일렉트릭이 무슨 얘기를 했냐? 네. 그 비슷한 시기에 자 네. 보시면 21년 1분기에 21년 1분기 이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네. 중동의 수주가 갑자기 툭 튄 게 보이죠 여기. 맞아요. 네. 갑자기 올라가 3배 그렇죠. 가까이. 올라가죠. 근데 왜 올라간지를 설명합니다. 네. 신재생 발전 단지 확대에 따른 신재생용 특수 장비 수요가 늘었다. 자, 근데 2022년 1분기잖아요. 그렇죠. 2022년이면 누구 대통령이 된가요? 미국에서 바이든 그렇죠. 대통령. 바이든. 네.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네. 바이든이 IRA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좋아질 때잖아요. 네. 근데 이 신재생이 어디랑 엮인 건가요? 전력기기랑 엮였죠. 그렇구나. 네. 근데 이건 중동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22년 3분기부터 쫙 볼까요? 네. 22년 3분기 실적 발표인데 22년 3분기에 갑자기 북미 사업을 따로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잘 되니까 그러겠죠. 네, 잘 되니까 1분기부터 보세요. 1분기부터 올라왔고 2분기 네. 점프, 3분기는 살짝 줄긴 했지만 여전히 좋아요. 음. 자, 여기서 설명을 뭐라고 하냐? 노후기기 교체 수요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노후기기가 교체되는 수요 플러스 신재생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실적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가님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신 전문가 말 듣지 말고 기업이 하는 얘기를 들어라. 그렇죠. 기업이 이렇게 다 얘기해준다. 그렇죠. 그게 실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실제 북미 시장이 급성장의 수혜를 봤다. 이게 2024년 가장 최근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네. 보시면 분기 수주 보세요. 수주가 계속해서 여긴 좀 감소했지만 여기 말고 연도로 보실 때 2021년 대비해서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난 게 보이죠. 그렇죠. 24년에 조금 감소했다고 하지만 아니죠. 이건 2분기까지요. 2분기까지. 그러면 네. 이거 전체로 하면은 뭐 거의 더 높을 수도 있겠네. 비슷하거나. 높겠죠. 훨씬 네네. 높을 거예요 아마. 야. 그러니까 수주가 이만큼 계속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좋아졌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재생 북미 쪽에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보시면 미국 전력 업체들의 사전 발주 계획 수립 및 업체 다변화 시도하면서 요게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신재생에다가 막판에 주가가 더 좋아졌던 거 한 번 더 점프했던 건 뭐냐? AI까지 더해졌어요. AI까지 붙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 이 회사들이 실적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들의 수주 장고는 어떠냐? 작가님 근데 저거 현대 일렉트릭 얘기지 뭐 재룡전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대 일렉트릭이 변압기잖아요. 네. 재룡 전기도 변압기예요. 같은 섹터다. 네, 맞아요. 재룡 전기의 변압기가 나왔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도 더 관심을 두고 보고 이 산업이 맞춰지니까 그럼 사야지. 지금 대선 정책이랑 이 회사들의 실적이랑 종수를 봤을 때 맞춰지잖아요. 퍼즐이. 재룡전기가 갑자기 10년 동안 수출 못하던 회사가 갑자기 미국에 뜬금없이 수출을 막 계속해. 그렇죠. 근데 금리 주가는 안 올라. 뭐지? 그렇죠. 하고 봤더니 같은 변압기 계열 회사들이 다 보고서를 봤더니 수출 늘어나고 좋다고 그렇죠. 하고 있어. 그러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네. 그렇죠. 섹터가 전체적으로 변하는데 그게 대선의 정책 영향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자공시 재룡전기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재룡전기 수주 잔고가 어떻게 변하는지. 네. 수주 잔고가 2022년 1분기에 858억, 그 다음에 1357억, 네. 1762억. 불과 3분기 만에 거의 3배. 계속 늘어나는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분기에 2,900억까지 올라가고 뭐 변동이 있긴 하지만 지금 3천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은 어떻게 변했냐? 분기 실적이 1분기 22년 1분기에 매출액이 96억의 적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해를 보면 2분기를 보면 131억에 10억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영업이익률을 뭐 이런 비즈니스가 10%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4분기에 384억에 91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이제 거의 네. 30% 가까이 간 거예요. 네. 근데 이때 보세요. 650억에 258억. 와, 이제는 뭐 정말 40% 가까이 나오죠. 지금 마이너스 7억 적자 보던 회사에서 네. 지금 몇 배죠? 이게 거의 한 350배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죠. 영업이익이? 이때 연간 영업이익보다 이 분기 영업이익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회사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그러면 HD 현대 일렉트릭 볼까요? 수주 잔고가 1분기에 2조 5천억 정도였죠. 2분기에 2조 9천억, 3조 가까이 되죠. 네. 3분기에 3조 6천억, 4분기에 살짝 주춤하지만 다음 분기에 4조. 그다음에 계속 성장. 그렇죠, 5조. 분기 수주 잔고를 공시를 보면서 사업 보고서 조금만 발안했다 그러면 이 회사 진짜 좋아지는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재룡전기는 규모가 작으니까 약간만 수출 일시적으로 돼도 는다 쳐도 지금 현대일렉트릭은 조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2조 4천억에서 6조 5천억까지 거의 2년 만에 그렇죠. 분기 수주 잔고수가 늘어났다는 거 정말 뭔가 근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영업이익도 엄청 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2년 1분기 보세요. 현대 일렉트릭이 3,500 정도에서 네. 영업이익 167억이잖아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매출액이 이 큰 회사가 매출액이 2배가 됩니다. 와. 영업이익 보세요. 뭐 8배 됐죠? 그쵸. 167억에서 1,288억 분기면. 영업이익률도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엄청 올랐죠. 이게 지금 이제 14%?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지금 보시면 3%? 4%? 네, 네. 2.5% 뭐 3% 되는 거 네네. 같아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높은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재룡전기만큼은 아니지만 큰 회사니까 네. 어쨌건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뿜어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효성중공업도 이제 보시면 변압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 사업이 있거든요. 이 수주 잔고는 지금 건설 빼고 변압기만 갖고 온 거예요. 변압기만 갖고 왔을 때 수주 잔고가 22년 1분기 2조 6천억 그리고 3조대로 올라가죠. 네. 그리고 23년에 들어서 올라가죠. 24년에 4조까지 올라갑니다. 1.5배 가까이 늘어나요. 네. 성장률이 다르긴 하지만 똑같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LS 일렉트릭 볼까요? LS 일렉트릭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변압기고 여기는 배전반이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여기도 수주 잔고가 늘어나요.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까지 늘어나죠. 네. 매출액도 7,200억대, 7,300억대에서 이제 1조 원대로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이 2배가 돼요. 이게 산업 전반적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이랑 엮여서 이 회사들이 다 좋아졌다. 그러면 이 회사들을 이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공시 전자공시만 열심히 봤으면 그렇죠. 재능전기만 보더라도 요걸 가지고 이 회사 이상하니까 변압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다른 산업이나 이 동향을 좀 공부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회사들 주가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맞아. 그게 또 중요하죠. 이 그렇죠. 영업이익 늘어난 만큼 주가가 일단 올랐나. 재능전기의 이제 실적을 보면 네. 이 영업 매출액이 이렇게 이 노란색 보세요. 네, 급상승은 네, 뭐 500억대에서 거의 2천억 가까이 올라갔고 영업이익률이 38.1%까지 올라갔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냐? 자, 일단 현대일렉트릭. 네, 현대일렉트릭. 네, 수주 잔고가 아까 2년 만에 162%가 네. 올랐습니다. 근데 주가 24배 올랐어요. 와. 네, 요 바닥에서. 근데 22년 1월부터 했을 때 지금 24배 올랐죠. 근데 네. 아까 재룡전기 쪽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주가가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24년 뭐 5월, 6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3만 원대에서 살 수 있었어요. 3만 원 이하에서. 그렇죠. 3만 원 이하 2만 원대로 샀으면 지금 37만 원이니까 네, 이게 10배 이상 난 거죠. 10배 이상 났네요. 우리 네. 13배 났네요. 네,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모멘텀 투자나 그다음에 가치 투자랑 그다음에 차트 투자 여러 가지 다 고민하실 수 있는데 가치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시장의 큰 손들은 결국 실적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이 회사가 실적이 이제 이게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월봉이거든요. 네. 이 실적과 이 주가 차트가 어떤가요?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면 네.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질 거를 예측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묵혀두고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시장이 가는 것,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이럴 때 다 팔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단타 치다가 만약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생각보다 안 되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물린다 그러면 여기서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충분히 많지 않다 그러면 네, 공시를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매일매일 시장을 장 따라가기가 오히려 더 버겁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시는 차분하게 살펴보면서 진짜 뭐 일주일에 한 개만 공부해도 되고 좀 안 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개씩만 공부해도 돼요. 그걸 다 성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분기 한 개씩만 내가 좋은 기업을 찾는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쌓이면서 네. 어떤 건 이익이 나오고 어떤 건 멈춰 있고 또 어떤 건 이익이 나오고 그럼 차익 실현하고 또 다른 거 사고 이렇게 순환이 돼요. 또 볼까요?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아까 수주 잔고가 57% 증가했어요. 네. 근데 주가는 10배 올랐어요. 와, 여기는 뭐 성과 대비 이게 주가 수익이 좋네요. 그렇죠. 좋았죠. 더 좋네요. 네. 근데 보시면 영업이익 봤을 때 영업이익 꺾이면 주가 미리 꺾이죠. 네, 영업이익 꺾이면 주가 꺾이죠. 영업이익 둔화되니까 꺾이죠. 다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AI 기대감 붙으니까 올라가잖아요. 영업이익에 따라서 결국 주가는 실적에 따라 따라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적을 보시라는 거예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실적을 단순히 모멘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적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단타 이렇게 좀 이렇게 짧게 보시는 분들도 IR에 뭐 미국이 앞으로 신재생 밀어주니까 무조건 오를 거다 이게 아니고 실적을 보면 23년 1분기 지금 실적 안 좋아졌네 떨어질 가능성 높겠네. 네. 그럼 뭐 단타 하시더라도 공시 보고 좀 팔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실적 이렇게 좋아지면 또 살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럼 재료전기 한번 보실까요? 네, 제일 기대됩니다. 네. 수지 잔고 아까 256% 증가했잖아요. 네. 주가 23배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현대일렉트릭은 수주잔고 상승에 비해서 주가 상승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26배. 네. 재료전기 사실 제일 알짜였는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적게 오른 편이네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기사님? 아무래도 이 회사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수주 IR 데이터 보여드릴 때 네. 재룡전기 안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HD 현대일렉트릭 보여드렸잖아요. 네. 재룡전기가 IR에 소극적인 회사예요. IR 자리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물론 IR 같은 건 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또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23년까지는 그 실적에 비해서 천천히 오른 반면에 네, 24년에 갑자기 엄청 올랐어요. 맞아요. 네, 갑자기 올랐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AI. 네, 맞아요. AI 붐. 일론 머스크 딱 한번 했잖아요. 네. 전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전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딱 그때 한번 다시 레벨업 한 거예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붙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랑 HD 현대 일렉트릭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비교할 때 네. 지금 테슬라를 차라리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이건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 재룡전기 아까 영업이익률이 몇 %였죠? 영업이익률 막 30%하고 40% 가까이 됐죠. 40%에. 네.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제 올라서 14%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러면 그 회사의 매력도는 어디에 더 높을 것인가? 아,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걸 제가 복습을 해봤는데 네, 영업이익률이 낮은 현대일렉트릭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더 영업이익이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다. 그렇죠. 제조업이 영업이익률 40%면 사실은 거의 맥스예요. 네. 아까 뭐 엔비디아는 지난번에 65%면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긴 했지만 네. 일반적인 제조 시설을 갖고 있는 제조업은 더 낮게 봐야 됩니다. 40% 50%면 진짜 맥스예요. 그 이상 올라가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재룡전기는 지금 투자한다고 하면 재룡전기보다는 현대일렉트릭이 낫다. 아, 사실은 둘 다 안 하는 게 나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밑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익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느냐? 네. 결국 주가라고 하는 건 미래 이익 성장률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죠. 이익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이익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좋아요. 좋을 거니까 더 오른다. 그렇죠. 그럼 그 좋을 게 보이냐는 거죠. 그러면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점프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이만큼 올라준 건 보내주자는 거예요. 바닥에서 또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자공시 열심히 보면서 찾으면 되니까. 새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내년에 올 수 있다. 올 왜? 수 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1년 차니까. 1년 차니까. 1년 차까지 엄청 오를 거니까. 그렇죠. 그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이 오르니까. 네. 아까 LS 일렉트릭 말씀드렸잖아요. 네. LS 일렉트릭도 수주 잔고가 68% 증가했고 주가가 7배 정도 오릅니다. 이쪽은 조금 그 분야가 달라서 그런가요? 그 주가 상승이 약간 뭐 20몇 배 이렇게 가는지 조금 다르죠. 좋은 것 같아요. 다르죠. 보시면 일단 이익 자체가 훨씬 더 변동성이 작잖아요. 네. 이익이 별로 크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변압기 회사 LS 일렉트릭 사야지. 이거 덜 올랐으니까 사야지. 맞아요. 올랐겠냐고요, 더. 보통 그러죠. 야, 여긴 20몇 배 가는데 여긴 6.9배야. 이게 더 싸네. 네, 이거 더 싸. 얘도 똑같이만 올라오니.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시를 보면서 사업을 먼저 파악하시라는 거죠. 사업의 구조를 보고 성장성도 명확하게 보고 수주 잔고도 보고. 잘 보세요.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수주 잔고의 성장률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쵸. 보시면 수주 잔고가 58%, 30%, 32% 여기 보면 20%대 올라가고 네. 여기도 20%대 올라가는데 이 LS 일렉트릭 수주 잔고 성장 속도 보세요. 안 최근에 올라가잖아요. 또한 오히려 내려갔네요. 네, 마이너스 나기도 하고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탄력이 좋겠냐고요. 당연히 뭐 많이 오른 재룡전기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보고 내가 파악을 해야지 어떤 게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LS 일렉트릭 덜 올랐으니까 이거 사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보통 이렇게 전문가분이 나와서 현대일렉트릭이 이만큼 많이 올랐는데 여기 LS는 주가가 막 훨씬 쌉니다.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많이 오를 겁니다 하면은 맞아, 요즘 뭐 변압기 잘 나간다고 하고 뭐 미국에서 맨날 IRA로 뭐 AI 붙었대 하면은 싼 거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올라요. 그죠. 그래 안 된다는 거. 그 맨날 전문가 욕하고.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맞다는 거죠. 네. 안 봤으니까.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래서 그러군요. 네. 기업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걸 직접적으로 듣고 봐야 되는데 다른 네. 사람의 의견을 내가 참고한다 그러면 거기에 매몰이 되는 거예요. 네. 누군가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앵커링 효과가 있습니다. 그쵸. 자꾸 생각나요. 네, 누가 이제 이걸 사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는데 야 이거 11만 원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11만 원 밑에서 잘 못 팔아요. 그쵸. 갈 거니까. 네. 근데 그분이 얘기할 때는 11만 원이 가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HBM3 납품이 될 거라는 전제 하에 그런 얘기를 보통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전제가 틀어지면 주가 빠지겠죠. 지금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내가 확인을 했어야 됐군요.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또 하나 비교해 볼까요? IRA 때 가장 기대받았던 업종이 뭐였죠?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뭐 많이 될 거다. 맞아요. 신재생에 가장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기대감이 선반영됐어요. 보여드릴까요? 바이든 대통령 때 대표적으로 태양광 기대가 엄청 컸죠. 태양광 뭐 우리나라도 난리였죠. 그렇죠. 보시면 2020년 10월에 네. 11월에 대선이었잖아요. 네.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네. 네. 요 정도 되는데 2020년 물론 이때는 이제 코로나 이후가긴 하지만 이때 다 땡겨버렸잖아요. 야, 7배가 올랐네요. 네. 거의 6배, 7배가. 네, 이때 다 땡겨버렸다고요. 대선 네. 기대감으로 이미 다 땡겼어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주가는 재미없죠. 네.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 열심히 찾고 계시죠. 네, 맞아요. 트럼프 수혜주. 네, 시장에서 열심히 찾고 있는 거 다음 1년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는데요. 네, 미리 다 땡기면 재미없어요. 아. 오히려 그 이후에 공시를 보면서 진짜 네. 좋아지는 기업을 찾는 게 훨씬 나아요.
전력기기 아무도 안 봤단 말이에요. 네, 그쵸. 21년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22년에 보였잖아요. 네, 이게 왜 이 정책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연결시킨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버는 건데 미리 기대감으로 다 땡기는 거.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다 얘기하는 거 사실은 내년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리면서 네. 내가 기회를 찾겠다라고 그냥 마음 먹고 대신에 기회는 확실히 있으니까 그 기회가 있는 걸 놓치지 않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찾으면 20몇 배 먹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 네. 뭐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3, 4배짜리는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못해도 뭐 2배짜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10배, 20배 찾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뭐 한 50에서 50%에서 100%만 나와도 되니까 음.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저희 뭐 사실 반토막 나는 주식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쭉 꾸준히 이익이 나면 좋겠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죠. 그렇죠. 예금보다 그런 높았으면 것들을 좋겠다. 기대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보면서 버티면 돼요. 볼까요? CS 윈드. 네. 자, 2020년 3월 저점 찍었고 네. 언제 다 올랐나요? 여기? 21년 초까지 다 올라버렸죠. 그렇죠. 12배 올랐네요. 12배. 네. 그 다음에 주가는 그냥 쭉 가다 횡보하다 조금씩 빠지고 지금 절반 떨어졌어요. 은근슬쩍. 그렇죠. 이게 지금 로그 차트라서 그래요. 로그 차트니까 그렇군요. 장기 시기를 볼 때는 로그 차트를 꼭 보세요. 네. 네, 그래야지 이제 실제로 그때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때 들어가신 분들 신재생 좋으니까 IRA 하니까 좋다고 하신 분들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판토막 났죠. 네, 그런 거예요. 잠깐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는 네, 재룡전기나 저쪽은 변압기는 신재생 에너지 하니까 뭐 20몇 배 갔잖아요. 네, 근데 얘는 왜 반토막 납니까?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네. 전력기기는 제가 뭔가 힌트를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뭔가 실적이 움직이는 힌트를 봤는데 이게 정책의 영향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정책 기대감이 먼저 붙었죠. 그리고 네. 정책 기대감이 붙을 때 실적도 좋았죠. 근데 네.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실적이 안 늘거나 떨어졌네요. 오히려. 네, 부러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 못 가죠. 여기도 보세요. 네. 실적이 무너졌잖아요. 네. 주가 못 그쵸. 가죠. 실제 실적이 반등할 때 잠깐 반등했지만 네. 전고점 넘지 못하고 무너졌잖아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인 차이는 앞에 말씀해 주셨던 변압기 회사, 재룡전기 같은 회사들은 실적의 바닥이었는데 네. 정책 미국 외부 변화에 따라서 실적도 좋아지고 수출도 잘 되고 주가는 안 올라. 그렇죠. 싸.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쪽은 아직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막 8배 막 먼저 갔어.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적이 기대치만큼 못 나오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장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시장에서 핫하다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서 사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시장의 기회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은 건지. 어,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정말로 매매를 잘하셔서 네. 그 쫓아가는 매매에서 수익이 계속 잘 난다. 그럼 네. 그렇게 하세요. 지금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트럼프 되면은 저기 석유 회사 뜬다. 뭐 엑스모빌, 네. 뭐 신재생 끝났다. 아니면 저기 뭐 프랑스 원전 뭐 이런 거에서 원전주 뭐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전자공시 잘 보고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원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숫자가 꽂힐 때 진짜로 주가가 갈 겁니다. 네.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수주 기반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주 기반이라고 하는 게 이 수주가 한번 들었다가 빠졌다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변압기 같은 경우 수주가 나오면 네. 이게 쭉 이제 실적이 쌓이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크게 움직이는. 그렇죠. 이 프로젝트가 쌓이는 것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플레이가. 그러면은 작가님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그냥 누구 말 듣고 혹은 뭐 대세를 따르라 이런 거 하면 반토막 날 수 있고. 그렇죠. 철저하게 전자공시 기반으로 내가 공부 조금만 하면 된다 이건데 네. 많은 분들이 전자공시를 이용하지 않는 건 어려워서이지 않을까? 이게 찾아보니 어렵거나 힘드니까. 네. 그렇지 그렇게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봤을 때 공시라는 게 왜 있을까요? 뭐 회사의 실적이나 뭐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왜 알리라고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정부에서 네. 투자자들을 보호하려고요. 보호하려고.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기업들을 압박해서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를 우리가 안 본다? 웃기잖아요. 그렇죠. 뭐 좀 알고 좀 투자해라. 이거. 네, 그렇죠. 근데 공시가 그러면 어려우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네. 봐야 될 공시들을 적어놨어요. 모든 공시를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 공시에서 제가 봤잖아요. 재룡경이 같은 게 계속 있지 않아요. 그런 기업들을 딱 찾는 네.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좀 담아놨어요. 근데 근데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왜? 왜? 네. 왜?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재룡 재룡전기 수주가 계속 이상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기존에 없던 수주가 이거 왜 사는 거야? 이런 거예요. 네. 전 작가님 약간 요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약간 옆길로 새는 거긴 하지만 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전문가분들이 맨날 보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어떻게 부동산으로 보통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를 결정하시냐면 네이버 부동산을 한 번이라도 봐가지고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을 한번 딱 봐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옆에 이사 가고 싶은 새 아파트 저기 얼마나 하지? 하고 매매가 전세가 한번 봐놓으면 이상하게도 그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가가 오를 때 알게 돼요. 내가 관심을 한번 가지게 되는 회사 그 아파트니까 그렇죠. 여기 갑자기 한 6개월 만에 들어갔는데 한 2억이 올랐어 전세가가. 그럼 집값 오르나? 근데 요거를 안 하는 분들은 이제 뉴스만 보다 보면 뭐 맨날 오르나 떨어진다면 이제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공시도 내가 몇몇 회사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뭐 시간 될 때마다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보여요. 그럼 결국은 그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제가 매일매일 전자공시를 정리하고 네. 그 정리된 것 중에서 괜찮다 싶은 것들을 제 블로그에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것들만 꾸준히 보셔도 돼요. 그러면 똑같은 기업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왜 그렇지? 아니면 뭐 굉장히 특이한 공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지? 라는 것들을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보세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봤을 때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그럼 찾아보게 돼 있고 그게 재밌어요. 근데 공시를 봐야지, 이거 보라고 하니까 봐야지라고 하면 재미없어요. 그죠. 이거 막 숫자 막 글자 머리 아프거든요. 그렇죠. 요즘 저기 이렇게 글자도 작으면 또 안 보여 이게.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풀어드렸을 때 재롱전기 스토리를 풀어드렸을 때 재밌잖아요. 네, 그런 스토리를 찾아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가님 장호진 이사님 블로그에 가면 이런 게 정리가 돼 말씀해 주시니까 기업들의 간략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서 내가 전자공시 내가 한번 진짜 찾아볼까 해서 거기를 직접 찾아보면 이제 그때부터 스토리가 있으니까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를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근데 그 여러분의 스토리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주변과 네.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흔들릴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쵸. 누가 막 와가지고 야 저기 하나 솔루션 이제 저기 신재생으로 뜬다 했을 때 그래 하고 사는 사람이랑 야 내가 저기 20년 저 4분기 지금 보니까 20년 4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 줄었어. 근데 주가는 7배 올랐어. 전자공시 너 봤냐 하면은 이제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저는 전자공시 잘 모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영업이익이 줄어서 전자공시를 봤더니 그 쿼터에 분기에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어. 그럼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아주 간단한 저만의 기준. 네. 그럼 이거 맞아요. 그게 딱 보여요. 음. 뭐에서 보이냐면 IRA 대표적인 수혜 중에 전기차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전기차가 실제로 보니까 테슬라가 엄청 좋았단 말이죠. 맞아요. 요즘 테슬라 네. 좋았죠. 예. 테슬라가 2016년만 하더라도 인도량이 7만 6천 대였는데 네. 2019년 36만 대, 2020년 50만 대, 2021년 90만 대로 늘어났어요. 네. 자, 이렇게 테슬라가 판매량이 급증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자동차 업체들이 너도 나도 이제 전기차처럼 만들잖아요. 대세는 전기차다. 그렇죠.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이미 시장에 있는 걸 봤으니까 너도 나도 다 진출하는 거죠. 네. 이 진출을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수주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2차 전지 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테슬라 빼고 테슬라 자기들이 네. 하는 얘는. 테슬라는 뭐 그때 파나소닉이 하고 그다음에 CATL을 받고 뭐 LG 에너지로 들어가긴 하지만 비중이 작으니까 네. 결국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좋았던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체들이 네. 테슬라 외의 자동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네. 근데 IRA로 지원을 하니까 더더욱이나 전기차 쪽으로 더 빠르게 투자를 하면서 좋았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2020년 때 이제 잠깐 빠지고 계속 네.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때 보면 실적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네. 잠깐 실적 꺾이니까 주가 잠깐 꺾이긴 했지만 네. 결국 실적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냐? 좋았단 말이에요. 주가. 맞아요. 밑에 보니까 실적이 22년 뭐 엄청 좋아요. 네, 그렇죠. 네. 이때는 이제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실적도 네. 좋아졌고 뭐 회사도 좋아졌고 하니까 오케이. 근데 요거 보면 지금 이 시점이랑 제가 볼 때 전력기 지금 이 시점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게 약간 걱정이 돼요. 네, 왜 그런지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여기 나오네. 바로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이제 신규 시설 투자가 2020년 6월, 5월, 2023년 시설 투자 규모가 늘었죠. 네. 그 회사가 좋아지겠네. 그죠. 돈 벌 라고 가능성이 생각할 거잖아요. 있으니까 투자를 하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의 NCM 양극재 수주가 2020년 2월에 2조 7천억. 네. 그다음에 21년에 10조. 23년 12월에 44조. 이거 뭐 20몇 배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아닙니까? 수주와 시설 투자가 급증하니까 좋아지겠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게 기대감이 이거예요. 네, 근데 주가와 실적 어떻게 됐어요? 실적은 확 땀 빠졌네요. 그렇죠. 기대감은 미리 다 반영을 했는데 네. 실적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이렇게 한참 좋았다가
반토막 나고 그렇죠. 있는 게 네, 맞아요. 이때 기대감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중심으로 해서 꺾여버렸잖아요. 근데 여기 반등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요거예요. 투자 네, 수주. 수주했을 이 때. 수주에 대한 기대감 마지막 딱 붙고 꺼졌어요. 그래서 수주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왜 이러지? 장기 기대감인데 네. 결국 이건 장기잖아요. 보면 수주 사업이 이런 것들이 다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왔죠. 왜 안 나왔냐?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테슬라 외 전기차 업체들이 음. 시장 좋게 보고 본격적으로 투자한다. 우리 좋게 보고 갈 거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어요? 꺾였잖아요. 테슬라 영업이익이 꺾였네요. 네, 이때 테슬라 영업이익이 꺾였다는 거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꺾였을까요? 그러게 요즘 판매 대수는 더 많아졌는데 왜 꺾였지? 그렇죠. 이 이유를 잘 파악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돈 버는 거 보고 여기저기서 다 뛰어들고 한 2, 3년 지내가 딴 회사들도 만들고 하니까 뭐 치킨 게임이나 가격 할인 경쟁 뭐 이런 거 붙은 거 아닌가요? 가격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판매가가. 네, 이때는 그때 생각나세요? 이때 막 테슬라가 사기도 어려가지고 시가라고 하면서 맞아요. 계속 가격 올라갔어요. 맞아요. 기다려야 겨우 사고. 네, 근데 이게 반대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뭐 할인 판매도 좀 하고. 그렇죠. 그럼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럼 테슬라 가격을 낮췄어요. 네. 경쟁력 있는 테슬라 가격을 낮췄어요. 그럼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안 팔려요. 안 팔려. 더 낮춰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증설하려고 하는 거 늦출래. 투자하는 거 포기할래. 자, 이렇게 수주가 나왔지만 네. 이렇게 실적도 나오고 투자도 했는데 실제로 그 업체들이 속도를 늦춰버렸잖아요. 그럼 실적이 안 나오죠. 그쵸. 뭐 천천히 하자. 5년 걸릴 건 10년에 걸쳐서 하자.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 볼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2020년부터 이렇게 올랐어요. 네. 똑같이 여기도 잠깐 반짝하죠. 에코프로 BM 그 수주 나올 때. 네. 근데 이 회사는 더 드라마틱하게 시설 투자를 많이 합니다. 2020년 8월부터 7월까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네. 자, 근데 잘 기억했어요. 2023년 7월 24일이 마지막 투자예요. 정점이 언젠가요, 주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7월이니까 3개월 뒤에. 네, 주가의 실질 정점 날짜로 봤을 때 7월 26일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발표 이후에 3개월 뒤. 맞아요. 이 시설 투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 시설 투자가 없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시장 다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투자 계획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업체의 전망을 보니까 네. 더 이상 추가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감이 이제 모멘텀이 사라진 거잖아요. 모멘텀. 모멘텀이 사라지면 뭐만 봐야 돼요? 실적만 봐야죠. 그쵸. 근데 실적 꺾이잖아요. 실적이 많이 꺾였네요. 네, 꺾이잖아요. 23년에. 그럼 주가가 안 되죠. 맞아요. 22년 한창 좋았을 때 3분기에 비해서도 4분기도 엄청 안 좋았는데 네. 23년 1분기, 2분기도 안 좋았는데 주가는 그때가 정점이란 말이죠. 네. 이때는 기대감이 크게 있었으니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신규 수주랑 시설 투자 때문에 여기는 오버했다고요. 이거 저기 돈 많이 써서 그래. 네. 저기가 이제 돌아가면 다시 더 올라갈 거야. 그렇죠. 근데 전력기가 지금 약간 비슷하잖아요. 이 시설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 오버로 약간 AI 기대감이 오버하게 좀 과도하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네. 실적은 아직 잘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이거 3분의 1 토막 나죠. 3분의 1 토막 네. 70% 하락 이게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음. 그거는 전력기기는 아직까지는 수주가 너무 빵빵해요. 근데 그 수주가 당장 실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2차 전지만큼 급격하게 무너지는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네. 저희 2부에 그 재룡 전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저기 현대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이 2차 전지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위험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렇죠. 있어 보여요. 네.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면 뭐 궁금한 거 기사님 네. 다 좋은데 네. 저희의 관심사는 이제 지나간 건 알겠어요. 그렇죠. 가슴 아픈 거 너무 후비지 말고 네. 궁금한 건 언제 오르냐 2차 전지 이제 끝난 거냐 네. 팔아야 되냐 네. 아니면 정말 저 투자해놓은 막대한 금액들이 정말 실적으로 돌아와서 우리 2차 전지 정말 100만 원, 이 150만 원 가냐 에코프로 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전고점 가는 건 어렵다고 보는데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2차 전지가 반등하게 하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테슬라 외의 업체가 좋아야 돼요. 테슬라 말고 테슬라 외의 업체들. 그렇죠.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포드, GM 같은 업체들이 좋아야 돼요. 왜? 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고객을 두고 있는 업체들 자체가 테슬라 외의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서 비중이 10% 정도 될까요?
얼마 안 되네요. 네, 테슬라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테슬라 외의 전기차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310 정도로 상향했어요. 왜 그런지 혹시 그 주요 이유 아세요? 지난번에 그 이사님이 나와주셔서 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로만 보지 말고 AI와 뭐 인공지능, 그다음 또 ESS, 전기 쪽에서도 ESS라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네. 그쪽 굉장히 수주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테슬라 되게 좋다 하면서 단기로는 오케이, 중기로는 세모, 장기로도 오케이 이렇게 맞아요. 해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 네. 근데 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모건 스탠리의 그 보고서에 봤을 때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정말요? AI 말고 뭐 곁다리로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전기차 안주 오히려 FSD에 대한 기대감 너무 붙었고 전기차가 좋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네. 전기차가 좋은 이유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확실하게 가져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뭐 근데 미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 $50 간다 뭐 그런 얘기 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유를 잘 보세요. 전기차의 인도량이 반등을 하는데 다른 업체들은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도권을 갖고 성장할 거라고 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테슬라가 좋은 이유가 뭐였어요? 전기차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먹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지금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안 좋은데 네. 나머지 다 낮아빠지니까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먹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업체들이 먹을 파이는 줄어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많지 않아요. 네. 아. 그리고 일단은 그 저가 시장은 중국 시장이 중국 업체들이 완전 장악할 겁니다. 유럽과 미국에는 고가 차량이 판매겠죠. 근데 네. 뭐 동유럽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지역은 중국의 전기차 가격을 못 따라갈 거예요. 그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좀 어떻게 돼요? 어렵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LFP 쪽으로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고. 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외의 업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 외의 업체가 선진국 중심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전기차 살 거면 테슬라 말고 왜 사야 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율주행까지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테슬라만큼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될 회사가 많이 있냐? 정통적이 뭐 독일 쪽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쉽지 않아요. 예. 네,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들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면 테슬라 외의 자동차 업체들이 올라올 가능성은 중국 업체 빼고는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만큼 수준 나온 것들이 그 다 납품하고서 정말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느냐? 지금 시장 점유율 35% 40%인데 다 할 수 있느냐?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럼 또 볼까요? 이제 현대차의 PR이 지금 몇 배냐면 네. 한 5배, 6배 됩니다. 꽤 많이 올랐네요 최근에. 네. 그러면 이게 주가 대비해서 실적 대비해서 뭐 주가가 싸잖아요. 그렇죠. 저렴하죠. 근데 현대차가 언제부터 가치주였을까요? 현대차는 시작할 때부터 가치주였을까요? 1000년만 원 가치주는 아니었나요? 그렇죠. 아니죠. 아닙니다. 음. 현대차도 시작할 땐 당연히 성장주였을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엔 당연히 자동차가. 그렇죠. 판매량 성장할 땐 당연히 성장주였을 거란 말이에요. 네. 포드도 지금처럼 별 PR이 안 나왔었을 거라고 옛날에는. 네. 옛날에 기차 놓는 것도 기차 레일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서 철도 시대에는 성장주였다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치주가 됐죠. 그렇죠. 그럼 밸류가 낮아지는 거죠. 네. 그럼 현대차 PR이 지금 다 대여섯 배인데 2차 전지가 나중에 시장이 성장했을 때 PR이 계속 뭐 지금처럼 40배, 50배 된다? 아니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성장이 이제 끝난 산업은 네. 혹은 이제 둔화되는 산업은 PR이 당연히 낮아져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얼마만큼 낮아져야 되냐라는 건데 현대기아차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97조 정도 됩니다. 네. 현대기아차의 작년 기준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 3사가 얼마만큼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냐? 35%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뭐 야, 현대차보다 훨씬 크니까 배터리가 더 크는 게 맞지. 근데 물론 여긴 다른 사업이 들어있으니까 요거 네. 시장의 시가총액을 좀 빼고 보긴 할게요. 한 80조 정도로 뭐 생각을 해보. 예를 들어서 보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 35%인데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30%입니다. 그럼 30% 맥스로 잡고 보면 현대차가 세계 시장 점유율 10% 하는 것과 배터리 3사가 35%에서 매출 나오는 게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계산이 그렇게 되네요. 네, 계산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얘네가 마진이 현대차만큼 더 나올 수 있냐? 배터리가 마진이 엄청 잘 나올 수 있냐? 비즈니스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원가가 워낙 비싸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익률이 정말 얘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현대기아차가 지금 보시면 10%는 넘잖아요. 네. 이만큼이 맥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회사가 2차 전지가 뭐 25% 20%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냐라는 거죠. 비즈니스 자체가. 그러면 네.
보세요. 맥스 시장을 봤을 때 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 이외의 업체들이 전기차 쪽에서 충분히 잘하고 네. 근데 이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가 올라가면 낮아진단 말이죠. 근데 네. 어쨌건 테슬라 외의 업체들 정부를 잘하고 그랬을 때 매출액이 얼마만큼 간다고요? 나중에 현기차만큼 간다고요. 좀 이프가 좋은 게 많이 붙었는데도 아주 좋진 않네요. 네. 그랬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현대차만큼 간다고. 현대차 그룹만큼. 음. 그러면 그때만큼 갔을 때 이 에너지 2차 전지에 대한 밸류가 얼마만큼 갈까요? 야, 그러면은 이 쉽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현대자동차도 지금 PER이 뭐 6, 7 그렇죠. 나오니까. 나중에 정말 실적이 나올 때는 빠져요. 기대감이 빠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양극재는 볼까요? 양극재는 배터리에서도 30% 40% 정도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이 하는 것 대비해서 아까 10% 말했잖아요. 현대차가. 근데 네. 여기에 이 3, 40%면 맥스 봤을 때 4%겠네요. 현대차 매출 4%. 네. 근데 4%에서 마진 이 회사들도 진짜 잘해봤자 15%일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시가총액 보세요. 50조잖아요. 50조. 네. 너무 시가총액이 크다. 근데 이게 몇 프로 빠져서 50조예요? 이게 지금 3분의 1 토막 뭐 반토막 난 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원래 이 전에 회사들은 100조가 넘었죠. 네, 100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현대기아차보다 높았다는 거죠. 미래의 가치를 땡겨왔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많이 있느냐를 네.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를 잘 보세요. 비즈니스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일단 보시면 시장에서 같이 이제 하이프 사이클, 같은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 네. 처음에 이제 기술 트리거가 발생해요. 그러면 네.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네, 기대치가 높아진 다음에 기대치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쭉 빨리 벌어요. 공경의 맞아요. 계곡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계곡을 지나고 실제 실적이 나오고 네.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가는 이때 많이 올라요. 엄청 올라요. 많이 오르면 회복을 하네요. 네. 근데 2차 전지는 전기차는 오를 때 요만큼의 기대치는 회복을 못 해요, 보통. 저기서 뒤에 더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가기에는 그런 산업도 있지만 전기차는 지금 조금 어렵다.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뚫고 가기 어렵고 기업별로는 나오기도 해요. 기업별로는. 네, 생각해 보세요. IT 버블 이렇게 올라갔다가 뚫고 네. 나온 기업들이 몇 개 있죠. 그죠? 뭐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그렇고 뭐 구글도 네, 그렇고 구글, 네이버, 뭐 아마존 이런 기업도 있잖아요. 네. 그걸 살아나는 기업들은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작가님께서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2차 전지 모든 업체 그 산업 섹터로 볼 때는 전고점만큼 막 정말 막 100조 규모로 이렇게 가는 시총 그렇게 가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일부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잘 살아남는 기업들은 전고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그건 2차 전지는 안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그것도 어렵다. 네, 왜 그런지 얘기 드릴게요. 저 이거 네. 욕 진짜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이 영상 올라가면 이거 저도 이게 좀 네. 걱정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를 좀 얘기 드릴게요. 네. 이게 영업 레버리지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보시면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걸 공헌이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변동비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뭐 책을 만든다고 하면 네. 이 책에 인쇄를 한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쵸. 그건 항상 비용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원가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 여기 배송비도 항상 들어가는 비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 책 대비해서 일정 비율만큼은 항상 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이익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정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서 실제로 내 지갑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돈이 공헌이익이에요. 그러면 공헌이익에서 다시 뭘 빼야 되냐면 이제 고정비를 빼면 됩니다. 그렇죠. 매달 그냥 나가는 돈. 그렇죠. 예. 인건비 같은 인건비. 거. 네, 이런 것들 고정비를 빼면 그 이후에 남는 돈이 영업이익,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조를 보면 이 변동비가 낮아야지 공헌이익이 높아져서 나중에 이익이 정말 성장하면서 기업이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변동비가 낮은 비즈니스는 뭘까요? 변동비가 낮은 거 처음에 돈 들어가 놓고서 뭐 원가로 막 들어가지 않는 거 뭐 지식 산업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맞아요. 첨단 산업 같은데요. 네, 재료원 서비스업, 말고 네, 서비스 플랫폼. 네. 네. 그러면 잘 보세요. 공헌이익이 2차 전지가 공헌이익이 클 수가 있나요? 글쎄요. 그 원자재 뭐 리튬도 사야 되고. 네. NCM의 비중이 너무 커요. 아, 공장도 크게 증설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헌이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이익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럼 레버리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중에 정말 이익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엄청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이 회사가 이제 이 기대치를 넘어서서 나중에 실제로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전 고점을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영업이익률이 지금 거의 제로 수준이고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런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레버리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은 가능해요. 반등이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네,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 고점을 회복하면서 내가 기다리면 정말 뭐
다른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갈 수 있어라는 기대는 굳이 이제 갖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전고점 최고점은 쉽지 않다 회복하기. 그렇죠. 그러면은 이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2차전지 주식이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좀 가슴 아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전지 쪽에 이제 실적이 또 지금 마이너스 상태니까 네. 이제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상반기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반등이 나올 테니까 반등 구간에 좀 가격이 더 올랐을 때 그때 팔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여기서 수익을 내면서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급하게 팔지는 마시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테마가 정말 의외로 2차전지입니다. 77%가 올랐어요. 야, 77% 많이 올랐네요. 네, 이때 이제 2차전지 쪽 전기차 관련돼서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LNF 에코프로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트럼프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닐 거다. 네, 지금 이제 IRA 정책이 후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트럼프는 굉장히 정략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장한 산업이잖아요. 네. 신재생이나 2차전지가 산업이 아예 바닥인 게 아니고 바이든이 이만큼 키워놨다고요. 이 키워둔 산업 자체를 무너뜨릴 생각은 없을 거예요. 당연할 거예요. 그 일자리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하면 미국.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를 약간 줄이면서 이 산업의 성장성은 제한할 수 있겠지만 이 산업이 망가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미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간다 그랬죠. 간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공시를 더 보세요. 네, 실적이 진짜로 올라올 것 같으면 그때 사시면 돼요. 오히려 신재생에서 조 바이든 정책을 이해해서 신재생 쪽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우리나라 네. 경쟁력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과의 이렇게 격차를 줄여놓으면서 미국 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트럼프 시대의 실적이 실제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에 대한 것들은 이미 대선 전에 거의 다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대선 이후에는 실제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이제 걸러서 봐야 되고 또 앞으로 전자 공시를 계속 봐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이 정책들 관련해서 대선이 된다 그러면 누군가 대선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책을 보고 그 힌트를 제가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것과 연결된 기업들이 정말 엉뚱하게 전력기기로 나왔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수주가 나오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실적이 연결되는지 그걸 관찰하시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2차전지 너무 희망을 뺄 필요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전고점을 회복하거나 돌파해서 가는 거가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거지. 지금 금액에서 반등이 나와서 또 그리고 최고점에 사신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충분히 내 원금 수준 근처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전자공시 뭐 실적이 실제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나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네. 2차전지 쪽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좋아야지 진짜로 주가가 오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잠깐 반등하는 걸 보면 테슬라 그냥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네. 요것들은 아직 숫자가 안 꽂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꽂히는 걸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사진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 중에서 왜 테슬라를 했냐 네. 이따가도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인데 요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업 레버리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네. 변동비와 이 고정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정비를 커버하고 이제 영업이익이 나는 구간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변동비입니다. 밑에 네. 변동비.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비율적으로 상승하는 게 변동비예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고정비예요. 요 구간은 고정비가 일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고정비를 커버하기 시작했을 때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익률이 낮다가 매출액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익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 구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2차 전지는 지금 저 구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굉장히 이익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2차전지를 지금 막 팔고 그럴 건 아니고 분명히 기회는 있다. 하지만 전고점을 넘어서서 예전처럼 진짜 다 가자 외치면서 네. 갈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구분을 짓고서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말씀하신 계속 강조하신 게 전문가 말 막 듣고 아니면 막 일부만 발표하면 안 되는 게
작가님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2차 전지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또 여기 끝까지 듣고 보니까 아 영업이익이 이렇게 안 좋은데 실적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죽이지 않고 막 정책도 괜찮으면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늘 수 있으니까 주가도 그렇죠. 그때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팔 때 팔더라도 그때 팔아라.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하게 약간 우려가 반영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영업 레버리지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N 케이스, 엔비디아 같은 케이스, 네. 여기가 테슬라 같은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되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변동비와 고정비 구조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대충 그냥 짜본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케이스를 변동비를 20%로 가정했어요. 네. 그리고 고정비를 지금 15% 현재 기준으로 15% 정도 된다고 이제 본 거죠. 그러면 지금 매출액을 100이라고 기준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65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매출액이 10%가 증가했어요. 네.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가 증가하냐? 12% 어... 증가합니다. 네. 73억 원으로. 왜? 변동비는 그대로 있고 고정비도 변동비율은 그대로. 음. 고정비는 금액이 그대로니까 그렇죠. 이 금액을 빼버리면 이제 73억이 나와요. 네. 30% 증가하면 37%가 증가합니다. 오, 많이 조금씩 더 늘어나네요. 늘어나긴 하죠. 왜냐하면 변동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고정비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있으면 고정비를 커버하고 이익이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볼까요? 똑같이 매출액이 10% 증가요. 네. 근데 매출액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몇 프로 늘죠? 아, 이거 뭐 160% 말이 됩니까? 10% 늘었는데 이거 이상한데요? 네. 고정비가 지금 네.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고정비를 50, 변동비를 40%로 제가 뒀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변동비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변동 비율이 일단 고정 비율이 높다라고 제가 가정을 둔 거예요. 네. 네. 그랬을 때 지금 170%까지 좋아질 수 있다. 어... 그리고 테슬라가 왜 이제 로보택시나 AI에 대해서 네. 좋아지면 이 회사가 진짜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냐 네. 물어보시잖아요. 일단은 아까도 계속 예를 들었지만 회사가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익률 자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비즈니스가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플랫폼 기준의 비즈니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AI가 붙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율주행이 붙는다 그러면 이 네. 자율주행 서비스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뭐 부품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죠. 제조업이 아니죠. 그렇죠. 원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서비스는 다달이 구독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붙으면 이익률은 어떨까요? 엄청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이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 서비스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근데 그 매출은 계속 안정적으로 늘어나겠죠. 언제까지? 테슬라의 판매가 계속 늘어날 때까지. 아, 쌓이잖아요. 그쵸. 저도 저 현대자동차 지금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보면은 그 무슨 링크라고 맞아요. 있어요. 블루링크 있죠. 네. 처음에 5년은 공짜로 넣어주고 5년 뒤에 뭐 한 달에 몇만 원 내라고 해서 아, 이 도둑놈, 죄송합니다. 그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테슬라처럼 뭔가 굉장히 뭐 실시간 업데이트도 되고 뭔가 좋은 정보를 줘서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래 뭐 한 달에 내가 뭐 10,000원 내고 구독할 만하지. 로 되면 이게 판매 대수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익으로 다 꽂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한번 개발해 놓으면 끝인 거니까. 그렇죠. 앱을. 그럼 비즈니스가 다르죠. 또 잘 보세요. 자율주행이 됐어요. 네. 자율주행이 되면 사람들은 차에서 뭘 할까요, 이제? 차에는 뭐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뭐 그렇죠. 운동 이제 헬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차에서. 엔터테인먼트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량 자체가 어떻게 돼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차량 플랫폼을 장악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애플이 삼성보다 왜 좋아요? 애플 스토어가 있어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iOS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음. iOS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누가 서비스를 하든지 간에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테슬라 차에서는 누가 받을까요? 테슬라에서 받겠네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 기기 회사랑 기계 파는 회사랑 플랫폼 회사랑 다른 거예요. 테슬라가 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아질 거냐 이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벤츠나 BMW, 현대차가 이렇게 팔아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 지금. 자동차는 비슷하게 뭐 팔아도 네. 플랫폼이 없으니까 안 되죠. 영업이익이 네. 상대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삼성전자와 애플이 왜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FSD랑 로봇 쪽에 붙으면 신규 비즈니스가 붙는 것 플러스 이익률이 높아지니까 이 이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아직 가늠이 안 됐잖아요. 그쵸.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2차 전지 쪽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지 제가 가늠을 딱 찍어버렸죠. 네. 자동차가 여기서 더 판매가 되겠냐고요. 연간 판매량은 뭐 1억대에서 뭐 안팎이 될 거기 여기서 더 팔리지가 않아요. 근데 FSD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로봇 같은 경우는 가정에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까지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신규 비즈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탑이 언제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지 모른다고. 갈지 모르니까. 네, 그럼 탑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 회사의 서비스 매출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익률이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이익도 얼마까지 증가할지 모르고.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할 때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과 네. 매출액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매출액이 어디까지 갈지 잠재력을 모르겠다는 회사와 누가 더 좋아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삼성전자와 애플을 20년 전에 똑같이 둘 중 하나만 사야 된다면 애플 산 사람이 승자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작가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럼 지금 작가님이라면 이사님이라면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로 갈아타는 걸 찬성하시나요? 그렇죠. 아. 두 개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전 무조건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로 옮겨갈 겁니다. 두 개 중에 고른다면 지금 네. 시점이라도. 네, 엔비디아는 단기 반등은 가능해요. 단기 반등을 하게 해서 AI 쪽에서 다시 한번 붐이 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MS에서 발표했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AI 투자 더 늘리겠다고. 네. 그러니까 AI 투자는 여전히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AI 투자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제 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둔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어렵고 주가도 마지막 랠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갈 거냐. 아까 중기로 세모라고 했잖아요. 왜? 네. 전기차가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네, 요게 받쳐줘야지만 다른 비즈니스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그 안에 뭐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한 그 플랫폼으로서 이 영업이 증가한다는 가정이 붙어 있는 그렇죠. 거죠.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네. 본업이 돼야지. 그러니까 네. 그게 전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 지금 최근에 왜 주가 빠졌냐? 1차적으로 인도량 발표해서 주가가 올랐어요. 인도량 발표하고 나서는 전기차 이제 바닥 잡았나 보다라고 반등했는데 실제 실적을 발표하는 주가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영업이익률이 더 안 좋아졌나요? 맞아요. 이익률이 안 좋았으니까. 보면 메가팩이 증가하면서 메가팩은 이익률이 좋은 사업인데 이게 붙으면서 이익률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전기차가 더 할인했구나. 더 그냥 할인을 해서 대수만 채웠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전기차 시장이 아직 아니야. 이익률이 조금 더 회복돼야 돼라고 이제 기다리게 된 거죠. 그럼 이익률이 회복된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 자체가 그러면 시장이 또 어떤 분들은 이 전기차 시대 안 오는 거 아니냐. 트럼프 되고 나서 막 화석연료로 가는 그냥 내연기관으로 더 한 진짜 10년 막 끌고 가면 전기차 지금 투자하면 망한다. 10년 동안 안 오른다. 막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략적이에요. 정략적이라고 하는 건 그 산업을 굉장히 잘 이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이 사람이 죽이려고 할까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죠. 없어요. 네, 전기차가 된다 그러면 전기차에 뭐 보조금도 하고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할 거예요. 2010년에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보면 트럼프가 비트코인 엄청 싫어했어요. 그렇죠. 트럼프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왜 좋아하죠? 지금은 뭐 비트코인 미국의 전략 자산처럼 막 얘기해서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비트코인 네, 쪽에서. 일단 젊은 층 표 가져갈 수 있죠. 네. 그다음에 금융권들이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많이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찬성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 영향이 커졌죠. 테슬라 영향이 커졌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기차를 죽일까요? 맞아요. 우리나라 공장 미국 가서 이렇게 지었는데 미국 분들 다 고용하고 있는데 네. 그게 다 표를 깎아먹는 행위죠. 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죽이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우리가 이 바이든이 했던 이 보조금 정책이 너무 과했다라는 거지 전기차를 죽이겠다, 신재생을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네, 이건 이미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충분히 활용하려고는 할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여기서 죽고 뭐 트럼프가 딱 되면 이제 전기차 절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분은 이 산업이 바뀌잖아요. 언제든지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죠. 이분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럼요. 네. 표. 그렇죠. 전기차는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되더라도 속도가 늦어질 뿐이 성장의 속도가 늦어질 네. 뿐이지 간다. 그렇죠. 근데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도 약간 애매한 게 네. 이미 그 테슬라 외 업체들은 전기차의 속도를 늦추고 있었어요. 돈이 안 되니까. 네. 하지만 테슬라는 다를 거라는 거죠. 여기서 주도권을 잡고 나면. 약간 우리 그 삼성전자가 저기 반도체 치킨 게임 하면서 막 더 이익을 못 보더라도 빨리 최신 기술을 만들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시장 그럴 수 있죠. 파악하는. 네. 근데 결국 이제 FSD의 속도에 따라서 테슬라는 좀 더 다를 거긴 하겠다라는 느낌인데 FSD가 아직은 좀 불안해요. 얼마 전에 미국 애널리스트가 직접 타고 나서 나 죽을 뻔했다. 그래요? 네, 사고 날 뻔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FSD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사고라고 하는 건 만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는 조금 아직은 좀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중기적으로는 좀 지켜보시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 다음에 될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작가님의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그 관점에 따르면 아까 또 2부에서 저희가 재룡전기 공시 전자공시 보면서 그 이제 주가 폭등의 그 힌트를 얻었던 것처럼 네. 테슬라 같은 회사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전자공시 이제 미국에도 전자공시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죠. 그거를 계속 보면서 이 수주나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는 거네. 그렇죠. 영업이익률이에요. 가장 지금 키워드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네. 근데 어차피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으면 영업이익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는 플랫폼 기반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조금만으로도 이렇게 막 열 몇 배씩 170% 이렇게 늘 수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안 봐도 된다. 엔비디아는 둘 중 하나만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로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좋은데 네. 중기로 보면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일단 둘 다 조금 애매하고. 중기는 둘 다 애매하다. 네. 장기로 봤을 때는 테슬라. 장기로 봤을 때. 장기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조금 위험하다. 네. 그렇군요. 작가님 오늘 되게 그 꿀팁을 그냥 남김없이 알려주셨는데 네.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책 어떤 책인지 좀 그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에 기반한 주가 움직임들을 계속 제가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 실적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업의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책들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 이론만 다루면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배제하고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좀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실전 사례까지도 제가 많이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는 거구나. 그 과정에서 제가 실제로 이제 분석한 과정까지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책이 이제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또 이 책이 그 제목만 들어봤을 때는 주식 투자 조금 하신 분들을 위한 책인가 보다. 전자공시는 잘 모르니까 주식 기초부터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식을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인가요? 네, 이거는 완전 주린이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개론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네. 이거는 철저하게 오히려 주린이 분들의 타겟을 맞췄어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에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쉬워요라고 하면서 네, 저한테 이럴 줄 몰랐다, 배신감 느꼈다,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좀 아주 쉽게 적었고 후반부 같은 경우는 사례를 중심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사례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저희가 1부에서 다뤄봤지만 그 미국 대선 전 1년과 미국 대선 후 1년 동안은 미국 주식이 뭐 정말 엄청 많이 오른다. 네, 근데 우리나라 박스피도 미국 대선 1년 뒤에 많이 오른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1년 뒤에 정말 뭐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지금 역사적 경험이 있으니까 네,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도 저는 좀 한국 주식 안 좋다, 뭐 금투세 때문에 안 좋다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좀 공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갈 수 있는 기회 아닌가. 그럼요. 어마어마한 기회 같아요. 지금이. 엄청난 기회다. 그렇죠. 갯돈 타는 딱 기회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긴 시간 동안 그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건 이제 긴 시계열로 보시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에 뭔가 빠르게 성과를 내고자 하면 사실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투자에서 지름길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공부하는 거고 내가 스스로 아는 거다라는 것들을 아시고 웅달책방과 함께 열심히 또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말아의 저자이신 장우진 이사님을 모시고 인사이트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아주 그냥 알차게 그냥 하셨어요. 네.